자, 73페이지에 8번째 결격사유 들어갑니다. 이 부분 따로 별표 표시해 둡니다. 출제 빈도가 높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숫자가 자르락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38조 1항에 2호 중간점 제4호 내지 8호 되어 있어요. 그 몇 호와 몇 호가 빠진 걸 발견해야 된다. 1호와 3호가 빠졌다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조, 즉 38조 제2항 2호 내지 11호까지 해놨어요. 그럼 몇 호가 빠졌다? 1호가 빠졌다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봐봐요. 38조 1항에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 거고 2항에 뭐다?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 빠진 번호가 1호 빠졌고 3호가 빠졌고 요 1호가 빠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8가지와 11가지 전부 다 합하면 19가지야. 19가지가 다 무슨 사유다?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등록 취소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나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은 무슨 기간이다? 결격 기간이다. 결격 사유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몇 번이 빠졌다? 3개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19가지 중에서 3개 빼면 몇 가지고? 결국 16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기간이다라는 소리다. 그러면 이 빠진 3개는 그 자체로는 등록 취소 사유 맞는데 이 빠진 3가지 중에 한 가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기간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딱 설정을 잘 해놔야 된다.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 3가지 빠졌어. 그 다음 또 3년 옆에 괄호를 봐봐요. 두 번째 줄에 3년 옆에 괄호가 있잖아. 40조 4만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1호 규정에 의한 무슨 기간을 공제한다?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 해놨어요. 그럼 어쨌든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면은 3년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내용이 뭔 소리냐 하면은 이 내용이잖아. 뒤에 가서 40조 가서 공부할 내용인데 40조의 내용은 조문 제목은 이래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하는 제목이 나와요. 40조가. 알겠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요 시점에 무슨 신고를 냈다. 폐업 신고를 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 다시 등록을 합니다. 다시 등록을 하면은 또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이 되는 거잖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럼 40조 1항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승계하는데 어떤 내용이 승계되느냐? 2가지 지위가 승계되는데 그건 한 가지는 뒤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요 40조 4망 규정에 의하여 가잖아. 4망에 따른 지위 승계 내용이 설명합니다. 잘 봐요.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반 내용을 보니까 무슨 감이다? 등록 취소감이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지? 근데 위반은 했는데 들키있다 안 들키있다? 안 들키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 말이지. 그래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등록해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또 수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도중에 들키있다. 언제끼? 폐업 신고 전에 요 위반 행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 기간이 아니라 3년에서 뭘 빼라?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 그럽니다. 알겠어요? 이 폐업 기간을 뭐 한다? 공제한다, 뺀다. 남는 기간, 요 기간 동안만 무슨 기간이다? 결격 기간이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폐업 기간이 만약에 1년이면 요거는 2년이 될 것이잖아요. 2년이면 1년이 될 것이고. 그렇죠? 어찌됐든 이 남는 기간은 3년이다, 3년 아니다? 3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케이스하고 지금 요 빠진 3가지 케이스하고 4가지잖아. 4가지 케이스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3년 동안 가는 기간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논리를 머릿속에 딱 세워야 되느냐 하면은 이 논리를 딱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무슨 기간이다? 결격 기간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야. 해놔놓고 다만 몇 가지 경우는 4가지 경우는 등록 취소되더라도 3년 동안 결격 기간이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야. 이렇게 딱 왁구를 정리해두고 4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안 살펴봐야 된다?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살펴봤고 요 3가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재 어디 있느냐? D페이지에 봐봐요. D페이지에 3번째 줄에 한번 봐봐. 38조 1항 1호와 3호, 38조 2항 1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와 40조 3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므로, 즉 3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므로 등록 취소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도표로 만든 것이 뭐다? 밑에 표가 나와 있잖아. 표가. 그래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4가지요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라는 이미 설명해 버렸고 가, 나, 다를 설명하자면 가 봐봐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해도 등록 취소 처분 내리잖아? 이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은 결격기간 3년을 논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존재가 사라져 붙는데 결격기간 3년을 논할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봐봐요. 나 보면은 번호는 보지 말아요. 3번째 줄에만 줄 거예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렇지? 번호는 보지 말아요. 10조 1항 2호 내지 6호 이런 거 보지 말아요. 3번째 줄에 무슨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도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아까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라 그랬잖아. 이렇게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의 원인인 결격사유가 우회될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결격기간이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까지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일 쉬운 사례로 바꿔서 설명할게요. 이건 어려운 사례야. 쉬운 사례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결격사유가 됐죠?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지? 등록 취소 후 3년입니까? 아니면 등록 취소의 원인인 파산 선고가 해소될 때까지입니까? 해소될 때까지. 언제 해소됩니까? 복권될 때까지 아이가. 그 복권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3년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돼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다. 그럼 등록 기준에 미달돼가 등록이 취소되면은 이게 상대적 등록 취소인데 여긴데. 알겠어요? 2항에 나오는 여긴데. 이래가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왜? 다시 등록 기준 갖춰가지고 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하다가 중개사무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어. 그 건물주가 방 빼독 해가 방을 빼뿌어. 알겠어요? 등록 기준 미달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됐다 치더라도 알겠어요? 결격자가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무소 확보해가 등록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 자격증 갖고 어디로 다른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해도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기준에 미달돼가 등록 취소되면 등록 기준에 미달돼가 등록이 취소되면 아예 결격사유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갖고 정리를 딱 하시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내면은 오류겠어요? 오류 알겠어요? 아까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은 알겠어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하는 게 뭐다? 결격사유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사유다라는 소리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은 결격사유다. 이 지문이 나왔어. 나왔다 치봐요.
X, O, X, O일 수도 있고 뭐 X일 수도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 출제 오류예요. 그렇지? 당장 20년 들어갑니다. 이거. 그럼 왜 이게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느냐? 그거는 요 앞에 등록 취소 사유를 적어줘야 한다. 적어줘야 돼. 알겠어요? 이게 O가 되려고 하면 이 문장이 3년 동안 결제사유다 하는 게 O가 되려면은 저 3개 말고 16가지죠. 1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적어줘야 한다. 적어줘야 O가 되는 거야. 만약에 16가지 안 적고 저 3개 중에 한 개 있죠. 그걸 적어보면 O가 X가 되거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적어주고 이럴 뿐만 이거는 O일 수도 있고 뭐 X일 수도 있으니까 출제 오류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보라고. 기출문제 보면은 꼭 뭐다? 요 앞에다 뭐 써준다 안 써준다? 써줍니다. 그 가장 쉬운 사례로 한 개 써보면은 등록증을 뭐하여? 대여하여 이 말 써준다 이 말. 그러면 등록증 대여는 요 16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간다라는 소리라.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거든. 그래서 요 16가지 중에 한 가지야. 그러면 등록증 대여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다 하면 뭐 100% O가 되는 거야. 이건 이신적거리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이래가지고 기출문제 보면 다 써줘요. 그런데 자꾸 수험생들은 아시죠? 어떻게만 공부한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 이렇게 공부합니다. 공부해도 이렇게 앞에 써주기 때문에 O가 X가. O니까 맞추죠. 맞추는데 이 3개하고 저거 한 개, 4가지를 물으면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역으로 이 4가지를 물으면 뭐 어렵다 하는 게. 왜? 내 머릿속에는 맨날 등록 취소 후 3년, 등록 취소 후 3년 이렇게만 공부하는데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이라는 게 적용 안 되는 경우가 4가지나 있나 없나? 있는데 그걸 물어보면 어렵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하여튼 간에 쉬운 것만 나오라는 보장이 없어. 그것이요. 그 쉬운 것만 자꾸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맞춰보면 몇 점? 한도가 딱 70점. 많이 나와도 70점인 거야. 그래가 아리까리해가 한두 문제 모자래가 떨어졌니만이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평균 57, 8점, 55에서 60점 사이에서 떨어지는 사람 많다. 많아요. 그래서 20만 명 응시자 중에서 합격자 2만 명 빼고 18만 명이잖아. 18만 명 중에 그래서 제가 본 데는 1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다 55에서 60에서 떨어진다고 봐도 돼. 알겠지? 근데 그렇게 떨어지도 뭐 떨어진 건 똑같은 긴데 뭐. 알겠지? 그런 거잖아. 그분들이 한 2, 3점, 4, 5점 모자라 떨어졌으니까 아깝나 안 아깝나? 아깝지. 그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떨어졌는데도 다음에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응시자 숫자가 계속 숫자가 많잖아. 20만, 25만. 그게 마약이라 그랬잖아. 떨어졌는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 시험 쳤는데도 평균 30점밖에 안 나왔어. 그럼 포기하겠나 안 하겠나?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30점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뭐다? 아깝게 57, 8점 이렇게 떨어졌거든. 그 포기하겠어요, 시험을. 다음에 또 한 번 더 도전하지. 알겠어요? 그정이다. 근데 그분이 공부하는 패턴을 안 바꾸면 계속 또 57, 8점이라. 알겠어요? 어려운 분들도, 어려운 주제들도 극복을 하고 넘어가려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75페이지에 9번 결격사에 봅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자로서 되어 있죠. 폐업 신고 한자 동그라미 칩니다.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기간 옆에 괄호까지 붙었네. 그래서 폐업 신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업무 정지 6개월 처분 받았구만, 아니면 3개월 처분 받으면 하여튼 그 정지 기간이 객관적으로 지날 때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무슨 신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폐업 신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밑에 설명을 좀 해놨는데, 알겠어요? 다른 교재는 거의 설명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설명 듣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뭐 했는지, 알겠어요? 설명을 안 해요. 자,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을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둘 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람이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렇죠. 6개월 받았다 칩시다. 이 사람도 업무 정지 받았어요. 똑같이 6개월 받았다 칩시다. 그렇죠. 이 사람은 신경질 난다고 폐업신고 내버려요. 폐업신고 내는 거 자유입니다. 이 사람은 신경질 안 났어. 폐업신고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이 말이지. 안 내도 되고. 그렇지. 내도 되고. 그렇지. 그건 자유라. 그럼 폐업신고 냈는데 아직도 정지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그렇지. 이 사람도 아직도 정지기간이다 안 되다? 정지기간 중이다.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업무를 수행해봐요. 중개 업무를 수행해봐요. 그 기간 중에. 뭐고?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폐업신고 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폐업신고 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형사처벌 사유입니다. 3년짜리로.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어요. 뭐고?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잖아. 폐업신고 안 냈기 때문에. 등록 효력은 정지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그랬잖아. 근데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거예요.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받아가 정지기간 중에 일을 했는데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지. 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요.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야. 그럼 봐봐요. 똑같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 사람은 뭐다? 형사처벌감이고 이거는 그냥 절대적 등록 취소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 효과가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그러면 폐업신고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구별해서 다뤄야 된다, 안 다른다? 다뤄야 되는데 다루는 교재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거는 써놨어 밑에다가. 알겠어요? 전자, 후자 하면서 써놨잖아. 알겠어요?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폐업신고를 한 자 하는 걸 동그라미를 치던 이유가 바로 거기다. 알겠습니까? 그럼 아까 시간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등록 효력이 소멸된다 하는 거 점검했는 거 그거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봐봐요.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걸 줄 거예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누구이었던 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동그라미 딱 칩니다.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인데,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임원으로 근무하고는 오늘 이 시점에 이 법인 사무실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 갑은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나 없었나? 있었죠? 그런데 이 갑이 내일 사표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사표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레 업무 정지 처분 6개월이 내려져 버렸어요. 이 법인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 정지 6개월 동안은 이 사표 내고 나가는 갑은 전국 어디 가서라도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임원이 그래서 경영진이다 하는 이게 뭐다 중요한 거예요. 이 임원인 경영진이 법인의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법인 사무실에 무슨 사유가 발생했다?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네 임원은 책임져라. 사표 내가 나갔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처분 기간 동안은 전국 어디 가서라도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이 이틀 뒤에 내려졌잖아. 그 이틀 뒤에 내려질 때 을이라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또 임원으로 새롭게 선임대가 왔어. 선임대가 오자마자 출근하자마자 그 법인 사무실에 무슨 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자다 결격자이다? 아닙니다. 출근하자마자 뭐 업무 정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사표 내고 딴 사무실에 가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결격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라는 시점과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당시라는 시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은 언제적 임원,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이 결격자로 처리돼야 된다라는 소리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진하게 줄 꺼놨잖아. 업무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라는 표현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라는 표현하고는 구별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라. 그래서 이미 이런 표현 갖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출제된 적이 있다.
그 다음 뒷페이지 11번 결격사유. 어느 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위반 동그라미 딱 칩니다. 300만 원 이상 동그라미 치고 벌금형 동그라미 치놓으면 다 돼요.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결격사유가 아니라 어느 법 위반으로? 이 법 위반으로. 그것도 벌금형 액수가 얼마 이상일 때만 300만 원 이상일 때만 결격사유다라는 소리라. 그러면 다른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설명됐고. 그런데 7번째 줄에 가면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는 게 있죠? 요걸 또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요. 마지막에 진하게 되어 있는 것 보면 이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50조에 무슨 규정으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이 판례인데 양벌 규정을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된다. 자, 그냥 설명 듣습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을 한 글자로 우리 법에서는 등이라고 불러. 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 봐요. 48조, 49조인데 48조는 3년짜리, 49조는 1년짜리야. 그 결국 등의 신분을 지닌 사람이 48조나 4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3년짜리나 1년짜리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야.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어려우면 이러면 돼요. 3년짜리다, 1년짜리다 하면은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등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알겠어요? 그 범죄를 저지른 등도 처벌하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무슨 형을 함께 과한다?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 하는 게 무슨 규정이다? 양벌 규정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수험생들이 이것만 자꾸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등이라는 사람이 무슨 행위를 위반했을 때만,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등이라는 사람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했어. 날인 의무를 위반했어. 위반은 위반입니다. 이게 범죄입니까? 범죄가 아니다는 것은 3년짜리 사유도 아니고 1년짜리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이런 위반을 했을 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이 경우는 무슨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무슨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제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같이 끌고 가라 그랬어요. 양벌 규정이잖아, 지금. 양벌 규정 말고 간주 규정도 있다 그랬잖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알겠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하는 15조 2항. 요거는 50조. 알겠습니까? 양벌 규정, 간주 규정이 있는데 이 간주 규정은 요럴 때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으면은 양벌 규정이 적용 안 되고 간주 규정이 적용되면은 누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것으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는 그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것으로 보잖아?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아니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는 등이 무슨 위반을 했을 때만, 범죄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을 때만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받았다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은 양벌 결격 사유로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해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스스로 직접 알겠어요? 이 법을 위반해가 벌금 얼마 이상 받으면
300만 이상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되는 거라. 고용인이 등이 법을 위반해가 양벌 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300만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판례 입장에 따라서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벌금형의 분리선고 가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2014년도 1월 달에 신설됐다 해놨잖아. 분리선고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분리선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오타가 생겼네.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이 아니고 3천입니다. 개정됐는데 수정을 못 했군요. 3년짜리 가면 3 곱하기 3이잖아. 그럼 4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규정된 죄와 즉 이런 규정된 죄와 그래서요. 다른 죄의 무슨 범?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2014년도에 신설됐는데 이걸 왜 신설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법에 위반해가 300만 이상 벌금형 선고받아야 결격사유잖아. 그럼 다른 법 위반해가 벌금형 300만 이상 받으면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 벌금 300만 원 받긴 받았는데 이 법 위반으로 받았는지 다른 법 위반으로 받았는지 구별돼야 한다 안 된다? 구별돼야 되는데 판사가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 구별 안 하고 그냥 뭉텅거리가 700만 원 벌금형 이럴 때릴 뿐만 300만 원 넘긴 넘는데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 이상인지 아닌지 구별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선고해라라는 거라.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는 200만 원. 도로검토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는 뭐 500만 원. 합치면 얼마고? 700이지만은 이 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액수가 얼마에 불과하기 때문에 200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경합범 가는 단어 뜻은 안 물어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오늘 중개 업무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는데 위반 내용이 보니까 1년짜리나 3년짜리 중에 하나라. 알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 놓고 저녁에 뭐 술 한잔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뭐 면허 취소도 될 정도만큼의 수치가 나왔어요. 벌금 얼마 나왔겠다? 모르죠 아직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재판을 받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하고 같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경합범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벌금 뭐 200만 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뭐 500만 원. 이 구분해서 선고하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때마침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그 다음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뭐 400만 원. 이래 될뿐만 왜 되노? 결격사유가 돼요. 결격사유가 될 뿐만 이 개업공인중개사, 음주운전한 개업공인중개사 왜 되노? 옳지. 절대적 등록치. 등록이 취소돼버려. 알겠습니까? 그럼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의 원인이 뭐였어요?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가 뭐다? 결격사유가 돼가 등록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등록 취소의 원인인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잖아.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중개법 종사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엄청 실이 피해가 커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등록이 취소되면 그만이다 싶으지만은 알겠어요? 등록 취소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몇 년 동안 중개법 종사를 뭐해요? 3년 동안이잖아. 알겠어요? 등록 취소됐다고 기쁘다. 자격증은 살아남았다. 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77페이지에 마지막 12번 아까 했는 거죠?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누가 결격사유다? 법인 자체가. 그래서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 원인에 해소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이래 됐다 말이지. 공부 다 끝났어요. 그렇어요. 자, 그럼 됐고 이제 결격사유 12가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꾸 읽어줘야 됩니다. 자꾸 읽어줘야 됩니다. 자꾸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1월 달에도 이 결격사유 12가지 설명할 때 다 알아들었다고.
다 알아들었는데도 뭐 오늘 조금 상태가 나아졌지만은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아직까지 모질해. 그러세요. 자꾸 반복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1월 달에 결격사 12가지를 들을 때 하고 지금 오늘 결격사 12가지를 들을 때 하고 똑같은 결격사 12가지를 공부했는데 2달 전하고 지금하고 상태가 같다 다르다?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공부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근데 오늘 보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다 이렇게 보면 골치 아픈 거야. 78페이지에 3절에 이중 등록의 금지 등 되어 있습니다. 이건 쉬워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세요. 그 1번에 제목 밑에 읽어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할 수 없다. 이중 등록 금지다. 내용은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는 물론이요.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경우든 종별을 달리하든 왜든 간에 뭐다. 이중 등록은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위반하면 무슨 사유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1년짜리도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줄 한번 봐봐요. 이중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별도로 무슨 금지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까지 두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중 사무소 설치했다 하는 거하고 이중 등록했다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 2번에 이중 소속 금지 규정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뒤에 등자가 붙었잖아. 그러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등 즉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중 소속이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말이지. 이중 소속이라는 거는요, 두 개의 사무소에 다 근무하는 걸 뭐다 그런다? 이중 소속이라는 거. 그 금지야. 그러세요. 금지야. 그러면 아세요. 주의할 거는 마지막 줄에 휴업 기간 중이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이중 소속은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라는 거 주의 좀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밑에 표를 만들어 놨는데 위반 시에 제재를 해 놨는데 그러세요. 이중 등록한 경우하고 이중 소속한 경우를 제재를 다 한꺼번에 표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중 소속 위반했을 때 제재를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누가 위반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고 뭐다? 1년.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자격정지고 1년. 그 다음에 중개보존이 위반하면은 그냥 1년만 적어놨지 행정처분은 없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이치를 발견해야 돼요. 누가 위반하든지 간에 이중소속 했으면은 다 몇 년이에요? 1년이잖아. 아, 그러면 이런 같다는 게. 형사처벌은 3년짜리, 1년짜리 있잖아. 형사처벌은 누가 위반하느냐가 중요하다. 위반 내용이 중요하다. 위반 내용이 중요한 거라. 누가 위반하든 다 1년이 있게. 그렇죠. 근데 행정처분이라는 이 제재는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유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재분류표를 공부할 때 그냥 눈으로만 자꾸 보지 말고 문장으로 읽어요. 읽을 때 누가 어떤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슨 처벌 이런 식으로 자꾸 읽으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중소속아마 뭐 절대적 등록 취소 1년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도 되고 1년.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정지 사유도 되고 1년. 중개보조원이 이중소속을 하면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은 1년짜리 형사처분의 대상은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요. 누가 무엇을 위반하면은 이런 걸 자꾸 붙여가 읽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중등록 금지와 이중소속 금지도 공부 다 된 거라. 알겠어요? 다 된 거라. 근데 그 기출문제는 상당히 쉽게 낸 겁니다. 알겠어요? 79페이지에 그 기출문제를 한번 봐봐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는데 답이 5번이야. 5번이야. 기역, 니은, 띠끝, 리을이야. 그러면 고를 필요 있나 없나? 골라라 소리를 하지 말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실전에서 접했을 때 제대로 공부했잖아.
제대로 공부해보면 기억, 니은, 티끌, 니을 4개가 다 O 같아. 그럼 답을 4번 처리, 5번 처리하면 되는데 이놈의 그 문제가 옳은 걸 골라라 했으니까 설마 한 개쯤은 틀리게도 안 했겠나 싶어가 다시 의심을 품고 다시 읽어봅니다. 그렇죠. 이 시간 다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가서는 자꾸 갈등하지 마.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했으면 그게 맞는 거야. 그리 생각하고 판단대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안 모자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판단이 정확하게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를 마해가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대충 해가 들어가니까 뭐 답을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져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뒷페이지로 갑니다. 80페이지에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준. 자, 1번에 중개사무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알겠어요? 여기에 뭐 한 10줄 적어 놨는데, 그 위에 부분은 하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1999년 칸한 7번째 줄에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옛날 법에서는 중개업자는 사무소를 자기의 중개업에 뭐 해야 된다?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2단서 규정에 의한 중개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및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외되었으므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관련 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영업의 용도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론만 인식하면 되는 건데 옛날 법에서는 사무소 겸용을 제한했어요. 아시죠? 중개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9가지를 단수로 만들어가 9가지의 영업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게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겸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겸업 업무의 용도로 중개사무소를 같이 사용해도 된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무소 겸용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또 공부를 좀 해볼까? 1, 2월 지났으니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면 돼요.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이 있다 없다?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야.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했잖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로? 6가지로. 그거는 등록 기준을 역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그 법인은 설립 목적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 6가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겸업의 제한이 없지만 다만 뭐는 뭐한다? 경공매무는 뭐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겸업의 문제예요. 그러면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뭐다? 창업을 해가 사무소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알겠어요? 중개사무소를 폐업신고 낸 게 아니고 영업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겸직 아닙니까?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도 관계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없는데 그 회사에서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그럼 그 회사의 문제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문제가 터질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회사의 문제지. 알겠습니까? 내가 사장이라도 당연히 뭐다? 사표 내라 할 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겸용 하는 거는 사무실을 중개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느냐? 중개업 이외에 다른 영업의 용도로 함께 사용해도 되느냐? 그 문제잖아.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겸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겸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겸업 업무의 용도로 함께 사용해도 된다?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라요.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아시죠? 건축업도 겸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왜? 가면 제한이 없으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업 해요 뭐예요? 뭐하지? 왜? 6가지의 건축업이 안 들어가거든.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업 제한이 없으니까 중개업하면서 건축업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축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 만들어도 되고 별도의 사무실 만들 수 없으면 무슨 사무소를 같이 써도 된다. 중개사무소를 같이 써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건축업 하지만 말이 좋아 건축업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집재익 하잖아. 알겠습니까? 맞죠? 알겠어요. 그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개업 하니까 집재익도 같이 하는 것도 좋다 안 좋다? 응? 좋은 기다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뭐합니까? 집재익 한다 하는 거는 원룸 같은 거 지가 또 팔아먹는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건 무슨 업이고? 아니지. 매매업 아닙니까? 건축물의 매매업 아닙니까?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럼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하는 거잖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을 한 행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저 뒤에 33조 가면은 무슨 행위로 규정이 돼 있다? 금지행위로 규정이 돼 있는 거야. 뭐합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어느 규정에도 저촉이 되면 뭐 하는 거지 결국에는. 알겠어요? 그런데 꼭 하고 싶어 집재일을 할 자신도 있고. 그럼 뭐야? 이때 필요한 게 와이프 아닙니까? 그럼 그 건축은 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자 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한다? 집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지. 중개사무소는 내 이름으로 등록했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무실은 같이 쓴다 안 쓴다? 같이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매매업은 누구 하고? 와이프가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알겠어요? 하여튼 우리 배우자라는 게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 세금 또 많이 낼 상황 되면 또 그때 또 누구를 이용해가? 집사람 또 이용해가 세금을 또 절감하기도 하고. 알겠어요? 서로도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그 우리나라는 이 법제도가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특례를 두는 경우들이 여기저기 많은 부분들이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명의신탁도 봐봐요. 배우자 명의로 물건 등기하는 경우는 특례가 있다 없다? 있다. 명의신탁 금지잖아요. 그 명의신탁 금지라는 것은 실소유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소리잖아. 그게 실명법의 기본 취지인데, 알겠어요? 실권리자는 남편인데, 알겠어요? 배우자는 실권리자도 아닌데 배우자 명의로 물건 등기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 실명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런 것도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뒤에 가서 다룰 거라. 명의신탁도. 민법에서도 명의신탁에 관해서 다루지만은 이 실무 문제로도 명의신탁에 관해서 이따금씩 한 문제씩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됐고 1번에 중개사무소 설치 원칙 해놨어요. 동그라미 1번을 읽으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다. 2중사무소 금지다. 이 소리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세요. 그런데 밑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2개가 소개돼가 나오는데, 그러세요. 2개가 소개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는 2004년이고, 두 번째 판례는 2005년 1년 상간인데, 둘 다 뜻다방 판례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을 거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되 몇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가만. 아직,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뜻다방 업자가 생겨난 거예요. 알겠어요? 뜻다방. 그럼 뜻다방에 행하는 영업 행태를 보니까, 알겠어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놔두고,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천막을 설치해가 영업한다, 한다. 그럼 그 파라솔, 그 천막, 그걸 중개사무소로 봐야 되느냐, 볼 수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그걸 중개사무소로 봐버리면은 무슨 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이중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 판례하고 2005년도 판례가 연달아 나왔는데 잘 들어요. 2004년도 판례는 맹뜻다방 업자인데 자신의 중개사무소 이에 모델하우스 앞에 도명 천막 설치를 했어. 2005년도 판례는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 뭐다? 대형 파라솔을 설치했어. 알았어요? 둘 다 떴다방 영업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도명 천막을 설치 운영한 2004년도 떴다방업자는 판결 결과가 대법원 판례 결과가 이 도명 천막은 중개사무소다. 그러니까 무슨 사무소 맞다? 이중사무소 맞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 나온 거예요. 왜? 이중사무소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이거든. 그 유죄 판결 나왔어. 그런데 2005년도 떴다방 판례에서는 대형 파라솔 판례에서는 중개사무소가 아니다. 이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야. 잠깐만 조금 있다가 먼저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 2004년도에 도명 천막에 관해서 법원이 판단할 때 도명 천막을 중개사무소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중개사무소로 인정했느냐? 그 취지를 깨달아야 돼. 그 취지를 안 깨닫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취지는 알았어요. 자,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기대인 건물의 중개사무소로 확보할 것 하기 때문에 도명 천막은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건데 판례가 중개사무소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무소도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시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줄 닦아야 돼. 80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5번째 줄에 봐봐요. 지나게 돼 있잖아.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뭐가 된다?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명 천막이 어디 건축물 대장이 있나?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사무소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 가지고 이중사무소 인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설명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이런 판결문을 썼느냐 하면 그 도명 천막을 설치 운영한 떴다방업자는 도명 천막 안에 사무용 집기도 다 갖다 놨다, 안 갖다 놨다? 갖다 놓고, 알겠어요? 의자도 갖다 놓고, 이래가 뭐다? 건축물 대장만 없다 뿐이지, 건축물로 볼 수만 없다 뿐이지, 누가 보더라도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다라고 인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천막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도 중개사무소에 뭐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 걔가 이중사무소로 인정해가 유죄 판결 내린 거야. 그런데 2005년도에 대형 파라솔 떴다방 업자는 알겠어요? 업자는 이 파라솔은 물론 등록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로 볼 수는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도명 천막처럼 사무용 집기가 있는 것도 아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용 이런 뭐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휴게시설처럼 뭐다. 파라솔만 딱 피놨을 뿐이다. 이걸 누가 보더라도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다라고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로 볼 수 없다. 걔가 무죄 판결 나와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리 되면 국토교통부는 발등에 불 떨어졌죠. 떴다방 업자를 단속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떴다방들이 뭐 할 뿐만 파라솔 설치 운영했지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판례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조문 하나 신설해버린 게 81페이지에 그 두 번째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 규정을 뒤늦게 신설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규정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따지보면은 아까 도명 천막도 이중사무소가 아니라 뭐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조항 위반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어느 조항 위반으로 가든 처벌의 내용은 똑같아. 이중사무소에 해당돼도 1년, 임시중개시설물에 해당돼도 뭐 1년, 행정처분도 둘 다 상대적 등록 취소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결국 이제 이렇게 인식하면 되죠.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 규정을 둔 취지는 결국 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거다? 떴다방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양갈로 2번에 누구의 예외에 돼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예외는 이중사무소는 금지가 원칙인데 이중사무소가 허용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누구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무슨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분사무소라는 이름으로. 그런 게.
그런데 그 보충학습을 한번 읽어봐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우리 시행령 규정에 특수법인의 경우를 공인중개사를 분사무소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분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다.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요건 중에 책임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즉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해야 한다 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요건은 그대로 적용한다는다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분사무소는 아직 공부 안 했어. 뒷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나오네. 2번에 법인의 뭐 분사무소.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중개법인, 특수법인. 둘 다. 특수법인도 방금 분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중개법인과 특수법인 둘 다를 포함한 의미로 쓴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로? 5가지로 정리가 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첫 번째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동그라미 치고 시군구별로 몇 개소?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뜻 모르는 사람 없죠? 없죠? 자, 그러면 바로 주관식으로 묻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강남구.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강남구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세요. 이상하. 참 그 공부를 했는데도 질문을 하면 바닥바닥이 답이 안 나오는 거 알겠어요. 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기다 안 그런 거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알겠어요. 이건 참말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연습 부족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머리가 원래 좋은데 뭐 쓸었다? 녹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녹슬은 건 자꾸 사용하면 녹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떨어지는 거죠. 뺀질뺀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가에서 연습하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문제풀이 과정이잖아. 문제풀이 할 때 뭐 하는 거다? 연습하는 거야. 지금은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그 연습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집어넣기 바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덜 집어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연습이 좀 어려워져.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 에이? 소위 말하면 IQ가 좋은 사람들은 이 기초 지식을 덜 집어넣어 놨는데도 알겠어요? 그리고 무사히 뭐 집어넣어 놨는데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뭐다? 확실히 다 인식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개인의 능력의 문제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 가는 사람도 있어. 기본서 공부는 안 하고 문제집만 사가지고 문제집만 다 풀어보고 학교 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문제 풀면서 뭐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득점은 안 되더라도 학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이 공인중개사를 누구로 된다? 책임자로. 알겠어요? 그런데 다만 하는 거 별표 표시해놔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책임자 요건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설치 요건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다만이 2번에 붙었지 1번에 붙은 거 아니잖아. 2번에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시험 지문 하세요. 시험 지문 연습 아주 간단한 연습.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분사무소 형태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꼭 하면 되는 거야. 제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고 그 대표적인 사례인 지역농협을 거론했다. 그럼 맹국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응용 사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농협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쉽게 맞추지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렇게 보면 또 어렵습니다. 왜? 평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본다 안 들어본다? 안 들어보거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책임자는 무슨 교육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책임자 동그라미 칩니다. 책임자.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묻었는데 이번에 내라 꼭 적극마다 기대를 할 부분인데 알겠어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쉽잖아. 근데 자, 이게 법인인격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라고 합시다. 분사무소에 A라는 책임자가 있다 칩시다. 알았어요.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맞겠죠?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만다?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으로서.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책임자다 책임자 아니다? 책임자 아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 받아야지.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도 무슨 교육 대상이다? 실무교육 대상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조문을 탁 보는 순간에 책임자만 실무교육 받는 것이냐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책임자가 아니라도 이 사람이 책임자가 아니라도 자격증 갖고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이가 그러면 실무교육 대상자였다 아니었다?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고 무슨 교육? 직무교육 대상자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만 실무교육 대상자지. 뭐. 알겠습니까? 근데 문장이 딱 책임자가 뭐 실무교육 이수할 거 하니까 책임자가 아닌 사람은 안 봐도 되는 것이냐 착각할 수가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뭐한다? 추가로 설정. 추가로 가는 것은 정액 설정이다. 주사무소에 보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은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이 기대된 건물의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도 아니다. 중개사무소다. 등록할 때 갖춰야 될 사무소 기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됐고 그래서 보충학습은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럼 양갈로 2번으로 갑니다. 설치 절차에 놨는데 어디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를 제출한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그래서 이 대구광역시 북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신고 서류를 어디다가 낸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강남구청에다가 낸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 주의하셔야 돼. 낼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낸다. 수수료 납부 제일 밑에 줄에 동그라미.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나중에 다 기억해야 됩니다. 83페이지에 자격증 사본 원래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원래 내야 되는데 2012년도 마찬가지 자격 확인을 뭐 하도록 하면서 요청하도록 하면서 삭제됐다라는 거잖아. 그럼 법인 등기 등본도 원래 내나 안 내나? 원래 내는데 또 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등록관청이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면서 삭제됐다라는 거지. 그 다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책임자는 실무교육 대상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이 사람도 실무교육 대상인가 대상 아이가? 대상이죠? 그럼 이 사람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도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안 내도 되지. 지금 우리가 무슨 신고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나? 이 사람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은 언제 내면 되는 거다? 고용 신고할 때 내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 그 다음 4번에 보정 설정 증명서를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했음을 증명한 서류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된다. 그게 보정관계 증서사본 내면 되는 거예요. 5번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도 설치 요건이니까 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다 설치 신고서에 제출하는 서류들이야. 그래서 사진도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아까 우리가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제출 서류에는 여권용 사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이거는 여권용 사진 가는 게 있나 없나? 안 적혀져 있죠? 낸다 안 낸다? 낸다 안 낸다? 이게 이제 시험 출제위원도 조심해야 돼요. 이 지금 법조문에는 안 적혀져 있거든.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권용 사진을 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적혀져 있는 이 법조문 보고 출제위원이 여권용 사진은 제출 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뿐만 오류야. 냅니다.
알겠습니까? 냅니다. 알겠어요? 뒷페이지 봐봐요. 제가 그걸 또 수록 안 해놨지. 죄송합니다. 84페이지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양식이 있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신청인 제출 서류에도 1, 2, 3이 있죠. 여기에도 보면은 여권용 사진이 있어 없어요? 안 적혀져 있거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자, 근데 지금 책에서 제가 수록을 안 해놨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가는 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가는 게 있는데 그 필정에 보면 여권용 사진을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제출하는 서류에 여권용 사진도 없는데 무슨 사진을 그 붙이노? 앞뒤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게 지금 법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무에 가면은 어차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받아가 분사무소에 걸어놔야 된다, 안 걸어놔야 걸어놔야 되는데 그 여권용 사진 붙이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누구 거 붙이겠어요? 당연히 책임자 거 붙이게 돼 있지.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 서류에 책임자의 여권용 사진 한매 제출 서류로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되는데 규정에 빠졌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출제위원이 앞뒤를 다 보마. 앞뒤를 다 보마. 이게 앞뒤가 안 맞네? 그럼 출제한다, 안 한다? 안에 뿔끼인데. 한쪽만 보마. 실수로 출제해버리면 이거 오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 다 앞뒤 검토 다 해야 됩니다. 다시 앞페이지로 갑니다. 83페이지에 방갈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해 줘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을 관할한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 줘라라는 게야. 그렇죠? 방갈로 2번은 별표 특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왜 통보해 줍니까? 이리 물으면 어떻게 답하라 그랬어요? 모르니까 통보해 준다. 왜 모른다고? 왜 모릅니까? 신고를 어디다 가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그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알 필요가 있습니까?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놓으라 그랬다. 그럼 방갈로 3번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사항은 마찬가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하는 사항에 들어간다.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에 들어간다. 아까는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 이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 양갈로 3번에 무슨 증 재교부? 신고필정 재교부. 아까는 우리가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공부했잖아. 근데 이것도 봐봐요.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신고필정 재교부에도 뭐한다? 준용한다. 준용 동그라미 치요. 그러면 신고필정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도 재교부 사유 맞다 맞다? 맞다. 근데 한 개 더 붙었죠? 기재사항 변경 줄 거면 돼. 그러면 신고필정의 기재사항 변경도 무슨 사유다? 재교부 사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증의 공통적 재교부 사유가 뭐예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 그건 왜 그렇게 공통적 재교부 사유가 되느냐? 법을 만들 때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사유로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를 적어놓고 그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등록증 재교부에도 준용, 신고필정 재교부에도 준용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바람에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다 세 가지 증의 공통적 재교부 사유가 되는 그리 돼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낸다. 낸다. 수수료 납부 동그라미 치놓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설치 절차 공부가 다 끝나버렸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설치 다 끝나버렸다. 버뜩 제가 흐름도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무리 차원에서 이렇게 봐봐요. 봐봐요.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설치는 신고사항인데 누구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거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만이. 이 법인은 중개법인뿐만 아니라 특수법인도 포함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간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간다. 설치 신고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1, 2, 3, 4, 5더라. 5가지더라.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한 개수로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의 경우는 책임자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셋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 이수해야 된다. 넷째,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5번,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설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구비 서류를 내야 한다, 안 낸다?
내야 된다. 자격증 사본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법인 등기부등본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실무기록 수료 확인증 사본은 낸다 안 낸다? 그것도 조치를 취한 경우는 안 내지만 조치를 안 취했으면은 내야 되고, 그렇죠. 보정설정 증명서류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된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내야 된다. 수수료도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된다. 그러면 주사무소 소재관은 등록관청은 설치 요건에 적합하다면 뭘 교부한다?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뭐한다?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돼. 누구한테? 설치 예정지역관이라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한다. 왜 통보한다? 모르니까 통보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교부받은 신고 필증은 사무소 내에 게시해야 되는데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있게 되면 뭐한다? 수수료를 내고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 사유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렇죠?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85페이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부터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조금씩 빨리 나가야 됩니다. 빨리 못 나가면 여러분들이 뭐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한번 주야 합반회가 보강을 해야 돼. 그래야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4월 말까지 끝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5번 과정 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러세요. 자, 마칩시다.